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입니다. 지은이 림태주,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요즘 책을 읽으며 밑줄을 자주 긋는 편이라 책 제목이 유독 끌리더군요.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 가벼운 마음은 첫 문장에 그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였다. 지금껏 내가 만난 최고의 문장은. 첫 문장, 첫 문단,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이렇게 강한 여운을 느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책은 글밥이 많지도 책의 쪽수도 많지 않아 2-3시간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결코 2-3시간 만에 읽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읽고 생각하게 만드는, 곱씹게 만드는 그런 책이더군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멈칫하는 사월이 있다. 행간이라고 한다. 바로 읽히지 않고 생각해봐야 속뜻이 드러나는 구간. 이 책은 정말이지 옆에 끼고 몇 번이고 다시 읽을 것 같습니다.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는 언어로 이룬 관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의 언어 몇 개를 얻어 사랑하고 가꾼다. 유독 끌리는 말들을 자주 쓰게 된다. 길들인 그 말들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어 나를 나로 살게 한다라고.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가요? 결국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생각과 삶이 됩니다. 무죄칠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죄로 사람을 돕는데 죄가 없는 사람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중 하나가 바로 언시라고 하여 말로써 남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양보의 말 등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통해 우리의 말은 과연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의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해받고 용서받고 믿음을 얻기 전에 나의 언행을 바르게 다잡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예의로 치장된 관계의 말들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쪽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구워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구워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 목숨이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고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삼총사 등과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는 목숨의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지금 하는 말. 말그릇이 번지르르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린다. 말을 담아낸 그릇이 고상하고 화려해서 먹음직스럽다. 우리는 종종 말이 담긴 모양을 보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다.
넥타이를 메고 멋진 양복을 입은 자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듣고, 허름한 옷을 입은 자가 말하면 귀를 닫아 걸고 믿지 않는다. 직위가 높고 전문가라는 자가 말하면 쉽게 믿고, 직위가 낮고 비전문가적인 사람이 말하면 무시해버린다. 음식 맛이 아니라 그릇의 외관에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100마디의 좋은 말보다 나쁜 한마디의 말에 자신의 기분을 온통 맡겨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생의 낭비다. 내면의 평화를 연습하지 않으면 인생은 악마의 말 한마디에도 함락될 수 있다. 인간은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지만 자기 안의 감정과 마주할 탁자 하나 들여놓기가 어렵다. 인간의 말은 빙하기를 끝낼 수도 있고 지구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은 말의 분노를 담을 수도 있고 병균을 주입할 수도 있고 약을 넣을 수도 있다. 어떤 동물도 식물도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은 말 한마디로 해낼 수 있다. 인간은 침묵으로도 말한다. 말하기보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말을 응축하고 다듬으로써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게 각인시킨다. 존자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1년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이다.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오늘은 사랑하고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기에 최적의 날이다. 우리는 오늘 말할 수 있고 오늘 살릴 수 있고 오늘 약속할 수 있고 오늘 행동할 수 있다. 가장 값진 말은 어제 한 말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말은 내일 할 말이 아니다. 지금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되 지금 하는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인 대상을 닮은 모습으로 삶은 물들게 마련이다. 어느새 내게 스며든 말이 있다. 내가 그 말투를 따라하고 즐겼을 때 내가 그것에 길들여졌음을 알게 된다. 둘 사이에는 애칭이 생겨나고 은어가 만들어진다. 사랑은 그렇게 그 사랑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갖는다. 지금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이 있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수많은 천체 중에서 오직 당신을 나의 별이라고 부르듯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원한다고, 그것도 가장 싱싱한 지금의 사랑으로 그리워한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 침묵으로 말하겠다고 대답해주면 좋겠다. 침묵이 얼마나 큰 하늘인지 나는 알고 있으니. 마음의 말을 배우는 시간. 가스머라는 외국어가 있다. 필수 과목인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모든 언어는 머리가 주관한다. 머리어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한다. 가스머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가슴으로만 전해지고 가슴으로만 해석된다. 아빠,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딸아이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야. 딸아이의 가슴어를 나는 머리로 들었고
머리어로 말했다. 나는 지금껏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학교는 빠져도 되는 곳이고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회사를 빠지지 않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듯 학교를 하루 빠진다고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결석하지 않아야 성실한 어린이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낡고 그릇된 관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할 때마다 섬뜩하다. 거절당하는 일이 어른의 세계에 다반사로 많다.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만이라도 거절하지 말아야 했다는 자책감, 당연히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하루 놀이터의 그네도 독차지하게 하고 한산한 놀이공원에서 줄 서지 않고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같이 놀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친구가 전화를 해왔다. 내가 술을 즐겨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전화했을 때는 분명 무슨 기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고프거나 두통처럼 그리움 같은 게 왔을 테다. 어쩌지? 나 퇴근해서 집에 와버렸는데. 사의를 차단하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와버린다. 다시 차려입고 시내로 나가는 게 성가셔서 미리 머리가 계산한 것이다. 가슴으로 들었다면 내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다.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가슴어는 점점 사어가 되어가고 있다. 가슴어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서로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어란 말하기보다 듣기가 훨씬 중요한 언어다. 가슴어는 일상어와 같은 어휘를 써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반어법에도 능숙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면 이는 내가 늘 좋아하는 그것이라는 의미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하고 말하면 그것은 괜찮지 않아, 나 좀 봐줘 라는 뜻이다. 가슴에 못 박히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려오는 일들이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긴다. 가슴과 가슴이 가까운 듯 싶지만 뜨거운 듯 싶지만 철벽 같고 얼음덩어리 같을 때가 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가슴어를 가슴으로 듣지 않으려 할 때. 마음으로 보는 사람. 명지 씨는 시각 장애인이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내가 북촌의 어느 한옥 카페에서 북콘서트를 할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독자 낭독 시간이 있었는데 명지 씨의 남편 석종 씨가 책에 실린 내 시 단풍을 낭독하게 되었다. 석종 씨도 시각 장애인이다. 나는 석종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단풍을, 그 붉은 빛을 어떻게 상상하며 낭독할지 몹시 궁금했다. 그가 단풍을 점자로 번역해서 낭독하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단풍색보다 그가 상상하는 붉은색이 훨씬 다채롭고 선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고정된 단풍색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는 그만이 상상해낸 단풍색을 떠올리며 시를 읽었을 테니까.
그렇게 명지 씨 부부와 인연을 맺었고 아주 가끔씩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명지 씨를 잘 아는 분이 내게 당부했다. 명지 씨랑 이야기할 때 명지 씨를 바라보며 말하라고. 명지 씨가 못 본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바라보며 말하면 명지 씨가 알아챌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명지 씨와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더 시선에 주의하며 말하고 귀 기울여 그녀의 말을 듣는다. 또 명지 씨가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를 받았다. 녀석이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영리한지 자꾸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내견이 명지 씨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지 말라는 당부였다. 어느 날 명지 씨가 내게 전화를 해왔다. 자신도 책을 쓰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다. 나는 부지런히 글을 써서 모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책이 되려면 주제를 좁힐 필요가 있으니 안내견과 함께 사는 일에 대해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며칠 뒤에 명지 씨가 끼적여둔 메모라며 내게 글 하나를 보내왔다. 책을 낼 만한 글솜씨인지 봐달라는 뜻이었는데 글에는 살아감과 삶을 살아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었다. 늘 함께 걷는 안내견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길에 물이 막히고 낙엽으로 수북이 덮여 잘 보이지 않는 맨홀 뚜껑에 굽이 걸리는 것. 혼자 지내던 때에 한참 만에 놀러온 친구와 밥을 해먹으려다 내가 먹던 쌀에 벌레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 정류장에서 나를 보고 지나치는 버스 2세대를 잡지 못하고 심지어 지나간지도 모르고 부탁할 사람마저 없어 3, 40분 먼저 나왔지만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약속에 늦어 변명해야 하는 것. 마트에 들어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는 시간 같은 것. 자고 일어나 나가려고 씻으려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단수공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 요리를 만든 다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각도를 생각해서 여러 장 찍어 지인에게 문자로 보내 잘 나온 걸 골라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 새 구두를 신고 나간 지 몇 분 만에 인도턱을 발로 확인하다가 처음 신은 구두가 긁히는 것. 비장애인과 연애할 때 데코레이션이 예쁜 오므라이스를 예쁘게 떠먹지 못하고 비빔밥처럼 먹는다며 면박을 들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이라도 헤어졌을 때 몰래 찾아가 멀리서 한 번이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생선이 나오면 제대로 발라 먹을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통째로 들고 먹으며 생선을 이렇게밖에 먹을 방법이 없다고 이해시킬 자신도 없어 차라리 먹기를 포기하는 것. 나는 그녀의 메일을 열어본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았고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았고 마음이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 명지 씨의 글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명지 씨는 마음까지 보는 눈을 가졌는데 나는 보이는 것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손이 하는 말. 별명이 늘보인 친구가 있었다. 행동이 느리거나 게으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늘보다. 그런데 내 친구 늘보는 결코 느리거나
게으르지 않았다. 친구들이 녀석에게 늘보라는 별명을 붙여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녀석은 항상 보자기를 내밀었다. 그래서 녀석의 별명이 늘보가 된 것이었다. 우리는 귀찮거나 싫은 일,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할 일이 있으면 곧잘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늘보를 정당하게 부려먹기 위해서였다. 녀석이 항상 볼을 낸다는 걸 까먹고 무심코 주먹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 일이 없었다. 우리는 짠 듯이 가위를 냈다. 어떨 땐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골려먹는 재미를 추가하려고 늘보에게 물었다. 야, 너 이번에도 보자기 낼 거지? 그러면 녀석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다. 우리가 골려줄 심산으로 재차 물으면 녀석이 정색하고 말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거 낼 거야. 그러나 막상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녀석은 어김없이 보자기를 펼쳐 보였다. 역효과도 생겼다. 녀석이 없을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위를 내는 버릇이 생겼다. 사회인이 돼 동창회에서 친구를 만났다. 나는 오랜만에 늘보 친구에게 농담을 건넸다. 네가 아끼는 보자기는 잘 있지? 녀석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흘렸다. 넌 지금도 보만 내냐? 아니야. 요즘은 다양하게 내. 자주 이기는 편이야. 자주 이긴다고 말하는 녀석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거 낼 줄 알면서 그때는 왜 항상 보만 냈어? 아, 그거? 난 아버지 직업 때문에 자주 전학을 다녔어.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지. 엄마한테 하소연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친구들한테 뭐든 져주라고. 그러면 누구든 친구로 받아줄 거라고. 난 친구가 필요했고 너희가 좋았으니까. 그랬구나. 참 현명한 어머니시네. 근데 말이야, 가위도 있고 주먹도 있는데 왜 항상 보자기였어? 승률이 같잖아. 난 보자기가 좋았어. 가위는 잘라서 이기고 바위는 부서서 이기잖아. 근데 보자기는 감싸서 이기니까 아프진 않지. 가위에 잘려도 보자기는 보자기이고 또 기우면 되잖아. 야, 너 제법이구나. 순둥이인 줄만 알았더니 철학자였어? 철학자는 무슨. 저도 너희들한테 지는 건데 뭐. 내가 볼을 내면 너희들이 엄청 재미있어 했잖아. 맞아, 그랬지. 근데 지금은 왜 볼을 안 내? 볼을 내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 아니야. 글쎄, 그 사람들이 친구는 아니잖아. 져줄수록 나를 바보로 하는 것 같아. 이용하려고만 들고 말이야. 이젠 나도 가위와 주먹으로 자주 이겨. 친구는 술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소는 참 많은 말을 한다. 수신어로, 수어로, 악수로, 포옹으로. 누군가와 처음 인사할 때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눈다. 악수 정도로 양이 안 차는 사이가 되면 양팔을 벌리고 껴안는다. 그런가 하면 손바닥에는 운명의 지도가 있다. 지문과 운명선. 자신이 가야 할 곳의 지도가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은유는 참 의미심장하다. 나의 길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이유는 남들이 가는 길, 남들이 만들어둔 길, 남들이 지시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나의 길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둔 길로 사람들이 몰려드니 힘겹게 다투고 빼앗고 빼앗기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자신의 지도를 따라 자신의 길을 가라는 하늘의 뜻을 외면한 채 그 길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 세상으로 연결된다.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은하수가 흐르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보인다. 나는 지류의 물들을 모아 흘려보낸다. 선인장들이 붉은 꽃을 피워 올리고 채용 같은 별이 돋는다. 오목한 작은 우주, 나의 손.